최영민은 올해로 62이다. 한국 시골에서 태어나 20대 초반에는 여러 일을 전전하다가 해외 봉사에 관심을 두게 되었고, 이후 조금씩 경력을 쌓아가며 세계 각지의 NGO 프로젝트에 참여해왔다. 나이는 들었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땀 흘리기를 주저하지 않는 열정을 지닌 인물이다. 30대 후반에는 아시아, 아프리카 지역에서 몇 년씩 머물며 여러 구호 프로젝트에 참여했고, 그 중에서도 물 부족 문제에 특별한 관심을 갖게 되었다. 50대 초반부터는 본격적으로 국제 물리생 관련 NGO에서 활동해왔고, 전문가 수준의 지식을 갖추지는 않았으나 현장에서 갈고 닦은 실무 경험이 상당하다. 한국에서의 평범한 삶을 내려놓고 62세가 되어서도 해외에서 땀 흘리는 이유는 단순하다. 가장 기본적인 생활 조건조차 갖추지 못한 이들을 돕고 싶다라는 마음 때문이다. 한국에서라면 은퇴하고 편안히 지낼 나이지만 최영민은 몸이 움직이는 한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곳에 가겠다며 올해 최도짐을 꾸렸다. 최영민이 몸담은 국제 NGO인 워터앤드라이트는 케냐 정부와 협력해 이 지역 주민들에게 깨끗한 식수와 기본 위생시설을 제공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었다. 프로젝트를 맡은 지부 책임자는 오래전부터 최영민의 현장 경험을 높이 사왔고, 이번에도 그를 현장 전담 코디네이터로 초청했다. 공식 명칭은 그렇지만 실제 역할은 발로 뛰며 마을을 조사하고 주민들과 소통하며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중간중간 해결책을 찾는 실무자다. 영민 형님, 체력 괜찮으시겠어요? 북부 지역은 정말 험해요. 젊은 동료들이 걱정 섞인 말을 건네면 최영민은 웃으며 대답하곤 했다. 장담은 못해 해도 내가 이 나이에 여기 온 이유가 있지 않겠나? 막상 부딪혀보면 괜찮을 거야. 최영민은 한국에서 약 18시간 넘게 걸리는 비행을 거쳐 케냐의 수도 나이로비 인근 공항에 도착했다. 이미 여러 번 아프리카 대륙을 드나든 터라 공항의 무질서함이나 무더운 열기에 크게 놀라진 않았다. 도착하자마자 NGO 사무소 관계자들과 현지 통역 담당자들이 나와 맞이했다. 어깨가 후끈 달아오를 정도의 뜨거운 공기가 폐부까지 스며들었지만 최영민은 꽤 능숙하게 적응해 나갔다. 다음 날부터 본격적인 일정이 시작될 예정이었고 우선은 현지 숙소로 이동했다. 이번 프로젝트 주요 대상지는 케냐 북부의 한 지역. 특히 오랜 내전을 겪고 가뭄까지 겹쳐 인프라가 거의 붕괴된 상태라고 했다. 최영민의 임무는 크게 두 가지였다. 첫째, 이미 진행 중인 지역 우물 건설 및 펌프 설치 사업이 제대로 돌아가는지 점검. 둘째, 아직 시설이 없는 외곽 마을을 찾아 적절한 지원 방안을 강구하기. 다음 날 아침, 최영민은 NGO 본부에서 준비한 지프체에 올라 북부로 출발했다. 이 여정에 동행한 사람은 케냐인 통역사 무토키 메모, 그리고 함께 행정 서류 작업을 할 조나단 키베와 루스 나문이 2명의 케냐 청년이었다. 조나단과 루스는 본부에서 문서나 예산 관리, 행정 절차를 주로 담당하지만 이번에는 현장을 직접 보고 배우겠다는 의욕이 넘쳤다. 나이로비 시내를 벗어나자 점점 열악해진 도로 상황. 마른 땅, 떨어진 낙엽 더미들이 시야를 가득 채웠다. 차창 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척박했고 비가 내리지 않아 갈라진 땅이 눈에 띄었다. 이 지역은 오래도록 강수량이 예년의 절반도 안 된대요. 조나단이 휴대폰으로 기상 자료를 확인하며 말했다. 아마 우리가 가는 마을들은 식수난이 훨씬 심각할 겁니다. 최영민은 조용히 창밖을 보며 생각에 잠겼다. 이곳에선 가장 기본적인 물조차 구하기 어렵구나. 한국에선 상상조차 하기 힘든 현실을 이들은 매일 겪고 있네. 장시간을 달려 도착한 첫 마을은 NGO 보고서에도 나와 있던 심각한 수인성 전염병 발생 지역이었다. 마을 입구에는 벌써 NGO 차량 몇 대가 주차되어 있었고 의료진들이 주민들을 진료하고 있었다. 아이들은 허약해 보였고
제대로 씻지 못해 먼지에 뒤덮여 있었다. 여성들은 멀리서 물동이를 이고 돌아오는 모습이 빈번했다. 하루의 대부분이 물 깃는 일에 쓰인다고 했다. 최영민은 해당 마을 이장 격인 사람을 만나 사정을 상세히 들었다. 우물 하나가 있긴 했는데 오염돼서 병이 번지고 있어요. 정수시설이 전혀 없어요. 마실 물이 필요해도 흙탕물이나 다름없는 물을 그냥 가져와 쓰고 있죠. 최영민은 마을 근처 지형을 둘러보고 간단한 토질 측정 장비로 지하수를 확인해 보았다. 현장에서 쌓은 경험으로 미루어 볼 때 조금 깊이 파면 비교적 깨끗한 물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정식 시추 장비 없이 삽과 곡괭이만으로는 한계가 있었다. 그래도 간단한 임시 펌프라도 설치해 볼 수 있겠습니다. 최영민이 이장에게 말하자 이장은 반색하며 청년들을 불러 모았다. 바로 작업에 착수하기로 했다. 조나단과 루스, 현지 청년들이 함께 연장, 삽, 곡괭이, 쇠막대 등을 들고 땀을 뻘뻘 흘리며 땅을 파기 시작했다. 최영민 역시 62세의 나이지만 경험 많고 손재주가 좋아 마다하지 않았다. 몇 시간 뒤 어느 정도 깊이에 도달하자 축축한 흙층이 드러났다. 조나단, 여기 펌프 헤드 좀 가져와봐. 최영민이 외쳤다. 임시로 구해온 소형 수동 펌프를 설치하자 얼마 지나지 않아 좀 더 맑은 물줄기가 뿜어져 나왔다. 비록 완벽한 정수 처리까지는 아니지만 주민들이 지금까지 쓰던 물보다는 훨씬 깨끗했다. 아이들과 어른들은 환호성을 질렀다. 어떤 노인은 물을 손에 받아 마시며 눈물을 흘렸다. 고맙습니다. 이렇게라도 깨끗한 물을 얻을 수 있다니 무토키가 통역을 해주자. 최영민은 머쓱하게 손사래를 쳤다. 제가 한 건 아주 작은 일이에요. 앞으로 이걸 잘 관리하시고 펌프를 청결히 유지해야 합니다. 오염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옥티혹. 주민들은 그를 구세주처럼 떠받들었지만 최영민은 오히려 더 마음이 무거워졌다. 이 사람들에게는 물 한 모금이 이렇게 큰 의미를 갖는데 나는 아직도 할 일이 너무 많다. 마을에서 하룻밤을 보낸 뒤 최영민 일행은 다시 길을 떠났다. 보고서 상지원이 시급한 지역으로 분류된 곳은 한두 군데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현지 NGO 지부에 연락해보니 추가 인력과 자재가 도착하려면 아직 며칠 더 걸린다고 했다. 조나단과 루스는 서류를 정리하고 중간중간 지방 행정청과 협의해야 할 일도 있었다. 반면 최영민은 나는 계속 현장을 둘러보겠다며 통역사 무토키와 함께 더 깊숙한 외곽 지역으로 가기로 결정했다. 영민 씨, 너무 무리하시는 거 아니에요. 길도 험하고 날도 더운데. 조나단이 걱정스레 묻자 최영민은 웃으며 대답했다. 내가 여기 왜 왔는데 현장에서 직접 보고 뭐라도 할 수 있으면 해봐야지. 그렇게 이틀째 되는 날 오후 지프차를 몰고 가던 중 길가에서 물동이를 이고 힘겹게 걸어가는 젊은 여성들을 발견했다. 땡볕 아래 땀에 절어 있었고 동이는 거의 텅 빈 것 같았다. 무토키가 차를 세우고 다가가 통역을 시도했다. 안녕하세요. 혹시 차로 이동하실래요? 마을까지 태워다 줄 수 있어요? 두 여성은 당혹스러워하면서도 감사하다는 뜻을 밝혔다. 그렇게 이야기를 나누던 중 최영민은 그들이 자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언니 이름은 에스더, 동생 이름은 호프. 각각 24세쯤 되어 보였다. 마을에 물이 전혀 없어서 매일 이렇게 멀리 가야 해요. 돌아오는 길엔 물동이를 채워서 이고 옵니다. 하루 종일 걸어 다니는 셈이죠. 호프가 힘겹게 말했다. 자매는 모두 곧 결혼을 앞두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부모나 어른 세대가 거의 없어 결혼 준비를 할 형편도 안 되고 그나마 마을 어른들도 대부분 기근이나 전염병으로 세상을 떠났다고 한다. 조상 대대로 내려온 통과 의식 같은 게 있는데 그걸 지도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에스더가 울먹이는 표정으로 덧붙였다. 최영민은 아직 상황을 완전히 파악하진 못했지만 우선
자매를 마을까지 데려다 주기로 했다. 마을 입구는 반쯤 패거나 다름없었고 낡아빠진 오두막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다. 사람 수도 많지 않아 보였고 아이들이라곤 찾아보기 어려웠다. 자매의 집은 흙벽으로 지은 초란 오두막이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거의 빈집이나 다름없었다. 그래도 자매는 최대한 정성껏 최영민과 무토키를 대접했다. 작은 식탁엔 간단한 옥수수, 죽과 콩 반찬이 전부였지만 그마저도 귀한 식량일 터였다. 저녁 무렵이 되자 에스더가 최영민을 조용히 불러 앉혔다. 무토키의 통역을 통해 이들이 곧 있을 결혼식과 관련해 부족의 오래된 통과의식, 즉 음북화의식을 치러야 하는데 이를 주관할 어른이 아무도 없다는 이야기가 나왔다. 원래는 할머니나 고모 같은 분이 음북화의식을 이끌어 주셨대요. 결혼을 앞둔 신부에게 기본적인 몸가짐과 부부 생활의 지혜를 가르치는 과정이라고 합니다. 무토키가 귀띔해 주었다. 에스더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옛날에는 정말 세세한 부분까지 가르쳐 주셨다고 들어요. 특히 결혼 첫날 밤에 대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까지도요. 그런데 지금은 그럴 만한 분이 전혀 남아있지 않아요. 마을 어른들도 다 떠나거나 돌아가셨고 호프도 머뭇거리며 덧붙였다. 부족 전통이 아직 남아있어서 의식을 치르지 않으면 정식 결혼으로 인정받기 어려워요. 남편 쪽 가문에서도 그걸 중요시하거든요. 우리도 이런 전통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진 않지만 아무 대안이 없어요. 최영민은 난처해졌다. 내가 이런 민감한 전통 의식을 어떻게 도와주지? 그는 수십 년간 해외 봉사를 했어도 어느 부족의 결혼 통과 의식에 직접 관여한 적은 없었다. 자매는 애타듯 말했다. 단지 상징적인 거라도 좋으니 경험 많은 어른으로서 저희를 지도해 주시면 안 될까요? 선생님이 한국에서 오신 분이라는 건 알지만 저희로서는 다른 선택지가 전혀 없어요. 무토키도 고민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이것이 얼마나 민감한 문제인지 아시죠? 혹시라도 잘못 들어가면 나중에 오해가 생길 수도 있고, 하지만 자매의 간절함을 외면하기도 쉽지 않았다. 최영민은 잠시 침묵했다. 이미 여러 마을을 다니며 우물을 파주고 의약품을 보급해주면서 주민들의 고충을 직접 봐왔다. 사소해 보이는 일이라도 그들에게는 생존과 문화의 문제였고 때론 작은 도움 하나로 삶이 달라지곤 했다. 결국 그는 무토키를 통해 이렇게 답했다. 저도 부족의식에 대해 완전히 알지는 못하지만 당신들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단, 우리가 서로 지킬 선은 지켜야 합니다. 저는 강제나 억압적인 행동을 하고 싶지 않아요. 자매는 눈물까지 글썽이며 연신 고맙다고 했다. 며칠 동안만 저희와 함께 있어 주세요. 저희가 통과의식 준비를 하면서 배우고 익혀야 할 것들이 있어요. 그날 밤은 간단히 이야기를 나누고 휴식을 취했지만 최영민의 마음은 복잡했다. 물론 이들에게는 중요한 일이겠지만 내가 정말 이걸 해도 되는 걸까? 라는 의문과 이미 여기까지 왔고 이들이 나를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는데 무책임하게 떠날 수는 없지라는 마음이 교차했다. 다음 날, 최영민은 자매의 마을 인근을 돌아다니며 땅을 살폈다. 혹시 조금이라도 지하수가 있을 만한 지점을 찾으면 간단한 장비와 주민들의 도움으로 임시 우물을 팔 수 있기 때문이다. 다행히도 최영민이 찜한 지점에서 어느 정도 수분이 감지되었다. 그는 마을 젊은이들과 협력해 땀 흘려 땅을 파기 시작했다. 자매 역시 물동이를 이고 이리저리 오가며 굴착 작업에 참여했다. 번번이 삽이 부러지고 흙이 굳어있어 애를 먹었지만 간이 펌프를 설치했을 때 어느 정도 맑은 물이 뿜어져 나오자 마을 사람들은 또다시 환호했다. 이 마을도 물을 조금씩이라도 얻을 수 있게 되었네. 최영민이 허리를 펴고 숨을 고르며 말했다. 사실 62세의 몸으로 삽질하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지만 주민들의 기쁨을 보면 보람이 컸다. 선생님은 정말 가족 같아요. 우리를 돕고 마을을 살려주셨어요.
어떤 주민이 다가와 손을 잡았다. 최영민은 멋쩍게 웃을 뿐이었다. 이제 겨우 임시 우물을 하나 만들었을 뿐인데 앞으로 이걸 어떻게 관리하고 더 나은 시설로 확장할지는 여전히 숙제다. 낮에는 주로 우물 작업이나 마을 청년들을 가르치는 일을 했고 저녁이 되면 자매가 이야기하는 음북화 의식 준비가 본격화되었다. 원래라면 부족 어른이 지켜보는 가운데 신부가 목욕 제례를 하고 전통 의상을 착용하며 조상의 영혼에게 기원을 드리는 절차가 이어진다. 요즘은 간소화되었다고 해도 기본 구조는 크게 다르지 않았다. 자매는 정성껏 전통 의상을 꺼내 입었다. 에스더는 붉은색과 검정색 무늬가 들어간 천을 허리에 두르고 호프는 노란색과 짙은 갈색 패턴이 있는 옷을 입었다. 둘 다 활기를 띠었지만 동시에 어딘가 부끄러운 듯 얼굴이 상기되어 보였다. 집 안쪽에는 작은 제단 같은 공간이 마련되었다. 허술해 보였지만 이 부족에선 오래전부터 그 자리에서 결혼 전 기도를 올려왔다고 한다. 향초와 비슷한 것이 피워졌고 은은한 향이 방 안에 가득 찼다. 이제 저희는 조상님들께 곧 가정을 이루게 되니 축복을 내려 달라고 비는 의식을 할 거예요. 그리고 선생님은 우리가 충분히 배우고 준비되었다고 확인해주는 어른 역할을 해주셔야 해요. 에스더가 설명했다. 최영민은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실제 부족 전통을 모두 알지는 못하니 잘못하는 부분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의식은 비교적 간단하게 시작되었다. 자매가 바닥에 앉아 조상신에게 짧은 기도를 드리고 최영민이 옆에서 약간의 축복을 덧붙이는 형태였다. 무토키가 통역해 주었고 자매는 고개를 숙여 공손히 기도를 마쳤다. 그러나 음북화 의식에는 단순히 기도나 춤만 있는 게 아니었다. 과거 이 부족에서는 결혼 전 신부가 성인으로서 몸과 마음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심지어 구체적인 신체 접촉 방식까지도 배우는 전통이 있었다고 한다. 오늘날엔 많이 완화되었지만 그래도 상징적인 체험 정도는 있어야 제대로 통과 의식을 마쳤다고 인정받는다. 에스더와 호프는 최영민을 향해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말했다. 우리는 단순히 거칠의 의식만 하고 싶지 않아요. 결혼 후 남편과의 생활이 두렵기도 하고 잘 모르는 부분이 많아요. 제대로 배우고 익히고 싶어요. 최영민은 당황했다. 그렇다고 제가 정말로 몸소. 그는 고개를 끄덕이거나 젖지도 못한 채 망설였다. 하지만 자매는 이미 마음을 굳힌 듯 보였다. 선생님이 우리에게 실제 경험을 전수해 주시길 바랄 순 없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알려주실 순 있잖아요. 몸과 마음을 나누는 법, 서로에 대한 배려, 그리고 현대적인 성정보 같은 것들도요. 최영민은 난감했지만 동시에 이들이 느끼는 절박함이 전해졌다. 학교나 가족의 가르침 없이 전통은 남아있으되 그것을 현 시대에 맞게 누가 알려줄 사람이 없다. 그렇다고 전통을 무시하면 결혼이 무효화될 수도 있다. 결국 그는 알겠다. 내가 아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해 설명하고 지도해보겠다. 고 결심했다. 무토키도 옆에서 정말 이럴 거냐? 큰일이다 라는 표정이었으나 자매가 워낙 간절히 부탁하니 말릴 수 없었다. 그날 밤 세 사람은 방 한구석에 자리를 펴고 앉아 오랜 시간 대화를 나눴다. 성교육 자료가 따로 있는 것도 아니지만 최영민이 외국에서 봉사하며 얻은 지식과 경험, 그리고 한국에서 배운 보편적 성 개념, 부부간 소통의 중요성 등을 차근차근 설명했다. 자매는 놀라울 정도로 집중했다. 몸의 구조부터 서로를 아끼는 마음가짐까지 이렇게 구체적으로 들어본 건 처음이에요. 에스더가 말했고 호프도 옛날 의식은 구체적인 행위를 시연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게 꼭 필요한지도 모르겠어요. 그래도 어느 정도는 실제로 해보지 않으면 모른다고 라고 덧붙였다. 최영민은 다시 한번 놀라며 예전엔 정말 그랬을 수도 있지만 요즘 시대엔 강압적 의식을 권하지 않는 추세로 바뀐 걸로 한다.
너희가 원치 않는다면 굳이 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지만 자매는 원치 않는 게 아니라 오히려 배우고 싶다는 답변을 내놓았다. 결국 그는 아주 조심스럽게 자매와 손을 맞잡고 서로의 천을 느끼기 시작했다. 자매는 큰 충격을 받은 듯 하면서도 동시에 호기심을 보였다. 아, 이런 식으로 상대방의 체험과 호흡을 함께 느끼는 거구나. 이렇게 시작된 의식은 며칠간 이어졌다. 낮에는 우물 작업과 마을 청년들을 가르치는 일로 바빴고, 밤이면 자매와 함께 대화를 깊이 나누며 상징적 체험을 했다. 일주일가량 시간이 흐르자 곧 결혼식을 치를 준비를 해야 했다. 마을에서는 큰 축제 분위기가 날 만한 형편이 전혀 아니었지만 그래도 부족의 핵심 어른 몇 명이 와서 예식을 확인할 예정이었다. 에스더와 호프는 최영민에게 간곡히 부탁했다. 식장에 꼭 함께 가주세요. 선생님이 없으면 우리가 음북화를 제대로 이수했다고 증명하기 어려워요. 최영민은 속으로 이제 휘말릴 대로 휘말렸구나라고 생각하면서도 그들을 배신하긴 어려웠다. 마을에 대한 애정도 생겼고 자매가 자신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상황에서 발을 뺄 수 없었다. 결혼식 당일 아침, 자매는 화려하지 않아도 정성껏 준비한 전통 의상을 차려입었다. 주민들은 조금씩 음식을 나누어 작은 잔치를 마련했고 땡볕 아래도 춤과 노래를 준비했다. 신랑들도 주변 부족 출신으로 낯선 얼굴이지만 나름 예의를 갖추고 있었다. 이윽고 부족 어른들이 나와 이 신부들이 정말 성인이 되어 가정을 이룰 준비가 됐는지 확인한다며 최영민에게 묻기 시작했다. 무토끼가 통역했고 최영민은 조심스러우면서도 또 또렷하게 대답했다. 네, 제가 여러 날에 걸쳐 확인했습니다. 이들은 서로를 존중하고 결혼 이후의 책임과 역할도 이해하고 있습니다. 우리 현대사회에서 필요한 성의식 정보도 충분히 학습했고 부족 전통 음북화 역시 성실히 이행했습니다. 어른들은 잠시 서로 눈빛을 교환하더니 그래. 그럼 인정하지 하고는 고개를 끄덕였다. 자매가 눈물을 글썽이며 감사합니다라고 중얼거리자 주변에서 작은 환호와 박수가 터져나왔다. 이는 그들이 살아남기 위해 지켜야 했던 전통을 현대식으로 해석한 결과이자 외부인의 도움으로 간신히 이룬 일이었다. 결혼식이 끝난 뒤 자매는 최영민에게 여러 차례 감사의 뜻을 표했다. 덕분에 우리는 제도상으로도 마음속으로도 결혼을 받아들일 준비가 됐어요. 전통이 전부는 아니지만 이렇게라도 부족 어른들을 설득할 수 있어 다행이에요. 최영민은 자매와 마을 사람들에게 작별 인사를 해야 했다. 이미 본부에서 연락이 와서 조나단과 루스가 신규 행정청과 협상한 물리생 협약이 곧 최종 서명된다고 했다. 최영민 역시 프로젝트 총괄로서 사인을 해야 했고 다른 지역 점검도 남아 있었다. 마을 주민들은 전부 나와 손을 흔들며 언젠가 다시 와 달라고 했다. 자매는 특히 최영민의 손을 붙들고 울먹였다. 꼭 다시 만났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부족하게나마 한국에 가볼 기회가 있다면 꼭 선생님을 찾을 거예요. 최영민은 반드시 다시 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지만 마음속으로는 알 수 없었다. 시간이 흐르고 프로젝트가 마무리되면 또 다른 지역으로 이동해야 할 수도 있고 그의 나이도 이미 62을 넘겼다. 하지만 적어도 지금 이 순간 이 마을 사람들에게 희망의 물줄기를 하나 열어주었다는 사실만은 분명했다. 나이로비로 돌아오니 NGO 본부와 케냐 정부 관계자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이미 조나단과 루스가 상세한 서류 작업을 마쳤고 국제기구의 자금과 케냐 정부 예산이 합쳐져 대규모 수도망 설치, 지하수 개발, 위생교육 등이 체계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최영민이 마을에서 헌신했다는 이야기가 지방행정청, 더 나아가 중앙정부에도 전해졌고 그 영향으로 정부 측이 훨씬 우호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했다. 협약 서명식 날, 정부 인사들은 최영민을 만나 직접 오지를 다니며 사람들을 살폈다니. 당신같이 발 뻗고 나서는 분이 많아져야 한다.
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서명식은 한 호텔 연회장에서 열렸고 각종 카메라 플래시와 악수가 오갔다. 최영민은 번쩍이는 조명 속에서 문득 머릿속으로 그 황량한 마을과 음북화 의식을 떠올렸다. 여기서 맺는 계약이 결국 저 마을과 자매의 미래에도 도움이 돼야 할 텐데 협약 내용은 크게 세 갈래로 요약됐다. 대규모 수도관 공사 케냐, 주요 도시와 외곽 지역을 연결해 안정적인 물 공급망을 구축한다. 지하수 개발 및 위생교육 지하수 탐사 기술 이전, 정수 및 위생 관리 교육 등 주민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포함한다. 소규모 오지마을 지원 임시 우물, 빗물 저장 시스템 등 최소한의 식수수 확보 수단을 마련하고 마을 청년들에게 직업 훈련 기회를 제공한다. 최영민은 서명식 이후 바로 언론 인터뷰 요청을 받았지만 나는 현장 봉사자일 뿐이니 우리 단체 대표나 다른 담당자를 인터뷰해 달라며 정중히 사양했다. 그를 존경하던 후배들은 선생님, 미디어에 나가시면 좋은 영향을 끼칠 텐데요 라고 말했지만 최영민은 그냥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난 그저 내가 할 일을 했을 뿐이야. 사람들 목마른 현실 앞에서 뭘 대단하게 포장하고 싶진 않네. 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최영민의 역할은 어느 정도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사실 그도 60이 넘은 나이인 만큼 본부에서 명예퇴직을 권유했다. 한국으로 돌아가 편히 쉬시면서 자문해 주시면 된다는 말도 나왔다. 하지만 최영민은 당장 떠날 생각이 없었다. 나는 아직 현장에서 더 뛸 수 있어요. 여기서 학습 중인 젊은 친구들이 많으니 그들에게 노하우를 전수하고 가고 싶습니다. NGO 본부는 그의 의지를 존중했지만 장기 체류는 건강 문제나 비용 문제 등 고려할 게 많았다. 그래서 타협안으로 최영민은 자유계약 형태의 고문이 되어 케냐에 몇 달 더 남아 현지 조언을 해주기로 했다. 그 사이에도 그는 틈나는 대로 엘도렛이나 기타 지역 마을을 방문하며 펌프 시설을 점검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이 어떻게 우물을 관리하고 있는지, 혹시 오염되진 않는지 꼼꼼히 살폈다. 자주 떠오르는 생각은 역시 자매의 마을이었다. 그 마을의 임시 우물은 잘 유지되고 있을까? 자매는 결혼해서 잘 살고 있을까? 시간은 흐르고 최영민은 결국 한국으로 돌아갈 날이 다가왔다. 비행기를 타기 전 잠시 NGO 숙소에서 사진 폴더를 열어봤다. 그곳엔 자매가 전통 의상을 입고 환하게 웃는 모습, 우물에서 물이 뿜어져 나올 때 주민들이 환호하던 순간이 찍혀 있었다. 이 아이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까? 더 나은 세상이 오면 이들이 굳이 음북화 같은 의식에 얽매이지 않고도 자유롭게 사랑을 이루고 깨끗한 물을 안정적으로 쓸 수 있게 될 텐데, 그러면서도 최영민은 깨달았다. 하지만 그 전통 자체가 가진 의미가 아예 없진 않아. 부족 어른들이 서로를 존중하고 배우는 과정이라는 본질을 지키고 있다면 시대 변화에 맞춰 조금씩 변형해 나가면 되겠지. 그는 한국행 비행기에서 창밖을 내다보며 케냐의 광활한 대지를 다시금 떠올렸다. 물은 단지 목마름을 해결하는 자원이 아니라 사람들의 삶과 문화, 나아가 희망을 이어주는 상징적인 매개체이기도 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번 체류에서 음북화라는 낯선 풍습을 직접 목격하고 마을 주민들과 깊이 교감했던 기억은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았다. 한국으로 귀국한 뒤에도 최영민은 NGO 자문역으로서 계속 케냐와 연락을 주고받았다. 현지에서 문제가 생기면 이메일이나 전화로 의견을 내고 추가 예산이 필요한 곳에 국제 후원을 연결하는 역할을 맡았다. 가족들은 이제 좀 쉬라고 했지만 그는 아직 손댈 곳이 많다며 언제 다시 떠날지 모른다고 했다. 그리고 어느 날 NGO 본부로부터 소식이 왔다. 영민 선생님이 임시우물을 파주셨던 그 마을에 이번에 정식 펌프 시설을 설치했습니다.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기금을 조금씩 모으고 저희가 받은 후원금을 보태서 더 튼튼한 시설이 생겼어요. 서로 협력해 잘 운영한다고 합니다.
최영민은 기쁨에 가슴이 뛰었다. 마을 사람들과 자매가 자기 힘으로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구나. 문득 자매의 이름을 떠올리며 이제 결혼 생활에 잘 적응했을 테고 혹시 아기가 생겼다면 물과 함께 건강하게 키우고 있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상상을 했다. 어쩌면 그 자매는 언젠가 한국을 여행 올 수도 있고 아니면 최영민이 다시 케냐를 방문했을 때 반갑게 맞아줄 수도 있다. 그날이 오면 그는 아마 이렇게 말해 주고 싶을 것이다. 옛 전통이라 해도 거기에 담긴 의미는 결코 가벼운 게 아니구나. 서로를 배우고 존중하는 그 마음은 물처럼 맑은 에너지를 줄 수 있지. 지금은 시대가 바뀌었으니. 형태는 바꿔도 본질적인 메시지는 계속 이어가길 바라. 이렇듯 최영민이 케냐에서 겪은 음북화 의식 체험과 마을 우물 건설 이야기는 단순한 출장 에피소드가 아니라 그가 평생 가슴에 품고 살아갈 소중한 기억이 되었다. 최영민은 케냐 마을의 희망의 물줄기를 열었고 음북화 의식을 통해 자매의 새 출발을 도왔다. 이 기적 같은 이야기는 끝났지만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이 감동적인 여정에 대해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 누르고 친구들과 공유해주세요. 더 많은 이야기와 함께하고 싶다면 구독 버튼 꼭 눌러주세요. 다음에 또 만나요. 대구의 한 장례식장, 차가운 빈소에 180일 된 아기 박서연의 작은 관이 놓여 있습니다. 모두가 아이의 죽음을 애도하며 눈물 짓던 그 순간 믿을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미 떠났다고 믿었던 아기가 갑자기 움직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경악스러운 이야기를 들어보시기 전에 채널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대구 도심의 분주함에서 살짝 떨어진 어느 한적한 골목, 잿빛의 건물 외벽에 커다란 간판 하나가 걸려 있습니다. 소천 장례식장이었습니다. 장례식장은 오랜 세월 수많은 이들의 마지막을 배웅해 온 곳이었습니다. 건물 안을 들어서면 공기가 묵직하게 가라앉은 느낌이 듭니다. 눈물과 한숨, 그리고 고인의 향기를 마지막까지 잡아두려는 사람들의 애달픈 분위기가 뒤섞여 언제나 음산하면서도 슬픈 정적을 풍깁니다. 그런데 그날 그곳에서는 특히 더 깊은 슬픔이 맴돌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의 생을 떠나보내는 것이 아니라 아직 180일도 채 되지 않은 아기의 죽음을 추모하기 위해 사람들이 모인 자리였기 때문입니다. 좁은 빈소 안쪽에 하얀 관이 놓여 있고 관 위에는 영정 사진 대신 하얗고 작은 청아 꽃다발이 얹혀 있었습니다. 사방엔 흰 국화가 깔려 있었고 그 옆으로 조용히 흘러나오는 장례 음악이 처연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조문객들은 대부분 고인의 가족, 지인들입니다. 특히나 갓난아기의 죽음이라는 소식에 어떻게 저렇게 작은 아이가라며 허탈해하고 눈물을 참지 못해 흐느끼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다들 애써 말을 줄이며 고개를 떨군 채에 빈소로 들어가 아기에 대한 마지막 인사를 했습니다. 사람들이 남기는 말도 짧았습니다. 편히 쉬렴. 이제 아프지 말고 같은 어른에게 하듯 하는 위로도 아니고 그저 갓난아이를 향한 간절한 기도가 전부였습니다. 그 아기의 이름은 박서연. 세상에 나온 지 180일이 채 안 되었지만 선천적으로 심장이 좋지 않았습니다. 부모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아이를 살리고자 노력했습니다. 이름난 병원에 입원시키고 간호사도 24시간 보살폈습니다. 하지만 수술을 여러 차례 받은 끝에 아이는 끝내 더는 버티지 못했습니다. 먼저 떠나보내야 한다는 의사의 말을 들은 어머니. 최민주는 문서에 사인하기도 힘겨워하며 눈물 범벅으로 쓰러졌습니다. 아버지 윤태진 역시 주저앉아 아이를 꼭 끌어안았고 의료진들도 더 이상 손을 쓸 수 없다는 판단에 그저 고개를 떨굴 뿐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작은 관에 서연이가 안치되었습니다. 가족들은 믿을 수 없었지만
어쩔 수 없이 장례를 치르기로 했습니다. 아이의 외할머니는 빈소 한쪽 구석에서 하염없이 눈물을 훔치고 있었습니다. 옆에서 도와주던 이모, 삼촌도 상주인 서연이 부모가 무너지지 않도록 온종일 붙들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오후 고인의 마지막 길을 배웅하기 위해 더 많은 사람이 장례식장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최민주는 서연이의 작은 영정을 보며 죄책감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어쩌면 내가 더 빨리 뭔가 할 수 있었을 텐데, 더 좋은 병원, 더 나은 치료 방법. 울부짖는 어머니의 목소리가 빈소를 가득 메웠습니다. 그러나 이제 아무리 통곡해도 아이는 돌아오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눈앞이 캄캄하고 세상 전부를 잃어버린 기분이었습니다. 아버지 윤태진 역시 멍한 표정으로 관 앞에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그는 침묵 속에서 두 손을 꼭 모으고 기도했습니다. 내가 왜 그때 아이의 울음을 제대로 더 듣지 못했을까? 분명 서연이가 무언가 신호를 줬을 텐데 자책이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머릿속에선 아이의 마지막 울음소리, 병실의 모니터 소리, 의사가 전해준 더는 가망이 없다는 냉혹한 말이 연이어 맴돌았습니다. 그리고 마치 감각이 사라진 사람처럼 아무것도 먹지도 마시지도 않은 채 시간만 흘려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 부모의 모습에 조문론 지인들과 가족들은 마음이 저릿했습니다. 이러다 두 사람 다 무너지겠죠. 어떻게든 마음을 다잡아야 하는데 하는 안타까운 목소리들이 곳곳에서 들렸습니다. 어떤 이들은 아이가 하늘나라에서 편히 쉬고 있을 것이라고, 혹은 그 짧은 시내로 부모에게 큰 사랑을 주고 갔다고 위로했지만 그 말이 귀에 들릴 리 없었습니다. 아이의 장례 소식은 근처 다른 빈소에 온 사람들, 그리고 장례식장을 드나드는 행인들의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180일 된 갓난아기가 세상을 떠났대 부모는 어떻게, 누구나 안쓰러운 마음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장례식장 바깥 잠시 담배를 피우며 시간을 보내던 사람들도 그 이야기에 마음 한구석이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이런 일은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데 하늘도 무심하지. 입술을 씹는 사람, 한숨을 내쉬는 사람들이 잔뜩이었습니다. 오후 4시가 조금 갈 무렵 아이의 발인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원래 발인은 이틀 아침으로 잡혔으나 서연이의 상태가 이미 안치 전부터 몹시 좋지 않았고 여러 사정으로 절차가 빨라졌습니다. 부모는 멍한 채 장례식장 직원들이 안내해 주는 대로 관을 이동할 준비를 했습니다. 작은 관이 사람들 손에 들려 빈소를 나서려는 순간 최민주가 숨가쁘게 울음을 토해내며 관 위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서연아, 가지마. 제발 엄마를 두고 가지마. 장례식장 안은 이미 눈물바다가 되었습니다. 누군가는 부디 편히 가거라는 말을 남겼고 또 누군가는 고개를 돌려 울음을 삼켰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분명 차가워진 차에 아무 반응도 없던 서연이의 작은 손가락이 아주 미세하게 꿈틀거리는 것이 아닌가. 처음에는 아무도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아이가 움직였다 한들 그럴 리가 없다는 전제가 머릿속에 깔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곧 아이의 손가락이 두세 번 더 미세하게 경련처럼 떨렸습니다. 방금 뭐지? 관을 들고 있던 직원 중 한 명이 당황한 얼굴로 작은 관을 내려놓았습니다. 순간 장례식장에 있던 모든 시선이 관 쪽으로 집중되었습니다. 최민주와 윤태진도 노은 눈물을 멈추고 그 움직임을 확인하려 했습니다. 영문을 몰라 다들 얼어붙은 채였습니다. 서연이의 손가락은 분명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입술도 살짝 벌어지며 희미한 숨을 쉬는 듯한 신호가 보였습니다. 어머니는 거의 비명을 지르듯 소리를 질렀습니다. 서연이가 살아있어요. 우리 서연이가 살아있어요. 장례식장은 삽시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된 거지? 서둘러 의료진 불러. 곁에 있던 사람들이 즉시 119에 연락했고 장례식장에 상주하던 간호사도 달려와 관을 열고 아이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피부는 여전히 차가워 보였지만 맥박이 아주 약하게 남아 뛰고 있었습니다. 의료 지식이 있는 사람들조차 믿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빨리 병원으로 가야 해요. 누군가 외쳤고 부모는 곧장 아이를 안고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마치 귀신에 홀린 사람처럼 아무도 정확한 상황을 파악할 수 없었지만 아이가 살아있다는 기적 같은 사실만은 분명해 보였습니다. 앰뷸런스가 장례식장 앞에 도착하는 데는 8분도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 시간이 평생처럼 길게 느껴졌지만 다행히도 서연이는 그 짧은 동안에도 간신히 숨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간호사가 휴대용 산소 마스크를 가져와 아이의 얼굴에 씌우고 심장 박동을 확인하며 아주 약하지만 맥박이 느껴져요 라고 외쳤습니다. 부모는 끝없이 흘러내리는 눈물을 뚝뚝 떨구면서도 제발, 제발을 반복하며 기도했습니다. 차가 달리는 동안 최민주와 윤태진은 모든 죄책감이 뒤섞여 아이가 살아나길 갈망했습니다. 어째서 이런 기적이, 어쩌면 하늘이 아직 우리를 버리지 않았나 바라며 속으로 되뇌었던 동시에 혹시나 아이가 다시 숨을 거두면 어쩌나 하는 불안감에 고통스러웠습니다. 대구 시내 대형 종합병원 응급실에 도착하자마자 의료진은 아이를 긴급 처치실로 옮겼습니다. 심장 전문의, 소아과 의사, 간호사 등 여러 인력이 총출동했습니다. 다들 이미 사망했다는 진단을 받은 아기가 살아 돌아왔다는 말을 듣고 어리둥절해했습니다. 잠깐이나마 손이 떨리는 의료진도 있었고 호기심과 경악 섞인 시선으로 서로 눈짓을 교환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맥박은 불규칙하게 잡히고 있는데 혈압이 너무 낮습니다. 천이 제대로 유지되지 않는 것 같아요. 의료진들은 분주하게 움직이며 서연이를 살리기 위해 애썼습니다. 주사를 놓고 산소 공급을 늘리고 긴급 투석이나 수혈이 필요한지 하며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일부 의료진은 이미 사망 진단을 받고 장례까지 치르던 아이가 어떡해라는 말을 곧잘 중얼거리기도 했습니다. 병원 복되는 아이 부모와 가족들 그리고 뒤따라온 지인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모두 눈이 충혈된 채 처치실 안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신경이 곤두서 있었습니다. 침통함을 교차하며 한 걸음도 떠나지 못하고 초조하게 기다리는 시간이었습니다. 최민주는 손을 떨며 벽에 기대어 있었습니다.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일까? 혹시 의학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건 아닐까? 하지만 지금 그 의무는 중요치 않았습니다. 아이가 살아 돌아왔다는 희미한 희망만이 그녀를 붙들어주고 있었습니다. 윤태진은 의사들과 짧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서연이의 상태가 워낙 위중했었다고 들었습니다만 아주 극히 드문 사례 중 하나일 수도 있습니다. 한 의사는 진땀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지금은 무엇보다 아이가 완전히 회복될 수 있을지를 지켜봐야 합니다. 기적적으로 맥박이 돌아온 건 맞지만 아직 생체 반응이 매우 불안정합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윤태진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 쥐었습니다. 너무 믿기 힘든 현실에 그는 입술을 질끈 물며 복대 무릎 꿇고 앉았습니다. 그래도 한 번 더 우리 아이에게 기회가 생긴 거잖아요. 제발. 곁에 있던 최민주 역시 울먹이는 목소리로 하느님, 부처님, 뭐든 괜찮으니 제발 우리 서연이를 살려주세요. 라며 기도했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서연이가 다시 살아난 소식은 병원 내부를 순식간에 뒤덮었습니다. 몇몇 의료진은 언론사나 다른 의사들에게 이 희귀한 사건을 보고하기도 했습니다. 외래 진료를 마치고 돌아온 병원장도 직접 아이의 상태를 확인하러 와서 이런 일은 드문 정도가 아니라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데 라고 고개를 갸우뚱거렸습니다. 원래 가사 상태나 강저원증 상태로 인해 맥박이 잡히지 않아 사망으로 오진되는 경우가 아주 드물게 보고되어 왔지만 그것도 극히 예외적인 상황에서나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더 나이가 있는 환자였지만 180일 남짓된 아기 사례는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혹시 병원에서 아이의 상태를 잘못 판단했던 게 아닐까요? 기자로 보이는 사람이 의료진들에게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담당인은 난처한 표정으로 정말 사망 판정이 내려질 만큼 아이의 심장 활동이 중지되었고 동공 반응도 없었으며 천도 치명적으로 떨어져 있었습니다. 36시간에 걸쳐 추가적인 관찰을 했으나 뇌파도 반응이 없었습니다.
저희가 의료 기록에 남긴 자료도 있죠. 라고 변명조차 힘든 듯한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이 기적 같은 반전은 사람들의 입소문을 타면서 며칠 사이에 인터넷과 뉴스에서도 화제가 되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되살아난 아기, 새로운 희망의 아이, 심지어 신이 보낸 기적 같은 자극적인 헤드라인도 보였습니다. 하지만 부모와 가족에게 중요한 것은 오직 하나였습니다. 과연 서연이가 건강을 완전히 되찾을 수 있을까? 의료진이 긴급 처치를 시작한 지 2시간 30분이 지난 후 최민주와 윤태진은 중환자실로 들어가 서연이를 잠시 안아볼 수 있었습니다. 아이는 여러 기계에 둘러싸인 모습이었습니다. 산소호흡기에 의지해 희미하게 숨을 내쉬고 심장 모니터에는 불규칙적이지만 분명 살아있는 박동이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부모는 마치 유리 조각처럼 깨질까 조심스럽게 서연이의 작은 손등에 손을 얹었습니다. 서연아, 엄마야, 기적처럼 돌아왔으니 이제 엄마와 아빠랑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자. 최민주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떨어졌습니다. 윤태진도 마스크 너머로 아이의 얼굴을 뚫어져라 바라보며 우리가 옆에서 지켜줄게. 절대 다시는 내 손을 놓지 않겠다. 라고 다짐했습니다. 아이가 완전히 의식을 되찾지는 못했지만 부모를 향해 손가락을 살짝 오므리는 듯한 작고 희미한 반응이 있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부모에겐 큰 희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들은 기이한 평온을 느꼈습니다. 여기서부터가 새로운 출발일 것이라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믿음이 조금씩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 놀라운 사건이 외부로 알려지자 부모와 가족이 원치 않는 방향으로 일이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기적의 아이로 유명세를 타며 각종 언론, 방송국에서 인터뷰 요청이 쇄도했습니다. 어떤 종교단체에서는 이 아이는 하늘의 축복을 받은 존재라고 주장하며 부모에게 거액의 기부금을 약속하고 자신들의 간증 집회에 나오라는 제안을 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일부 호사가들은 사망 진단부터 조작된 것 아니냐, 병원이나 제약사 광고 목적으로 쇼를 한 것 아니냐라는 말도 안 되는 음모론을 퍼뜨렸습니다. 최민주와 윤태진은 원치 않는 언론 노출에 시달렸습니다. 한 언론사는 병원 앞까지 찾아와 마이크를 들이밀며 아기가 살아난 순간 어땠습니까? 사실은 이미 살아있을 걸 알면서 일부러 장례를 치른 건 아닌가요? 같은 자극적인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부모는 그런 취재진을 피하고 싶었지만 이미 사건이 알려진 이상 도망칠 곳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어디까지나 우리 서연이가 앞으로 어떻게 될까 있었습니다. 의료진은 아이의 심장은 회복 가능성이 있으나 뇌 손상이 있을 수도 있다고 조심스럽게 설명했습니다. 아직 뇌파 검사를 다시 해야 하고 여러 가지 추가 검진을 거쳐야 합니다. 올해는 인공호흡기와 특수 치료 장비에 의존할 수도 있습니다. 외조모 역시 중환자실 앞에서 밤을 새우며 기도를 했습니다. 살아난 것만도 기적이니 무엇이든지 하겠다며 결연한 표정이었죠. 가족들의 염원과 간절함은 점점 깊어져 갔습니다. 며칠 후 서연이는 기적적으로 의식을 조금씩 되찾는 듯 보였습니다. 간호사들이 아직 아주 작게 눈을 깜빡이고 있습니다. 라고 전해주었습니다. 부모는 가슴을 조이는 마음으로 날마다 병원에 머물렀습니다. 그러나 안정적인 호전이 아니라 하루가 다르게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호흡이 가빠져 응급처치를 해야 하는 날도 있었고 심장 박동이 일시적으로 불규칙해져 위험한 고비를 넘기기도 했습니다. 병실 안에서는 중환자 전담 간호사들이 노련한 솜씨로 서연이의 상태를 지켜봤습니다. 최민주와 윤태진이 조금만 아이 곁에서 떨어지면 불안에 떨며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언제 다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 우린 한시도 서연이 곁을 떠날 수 없어. 그렇게 가족 모두가 초긴장 상태인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밤낮이 바뀌고 병실 바깥 풍경이 어떻게 변해가는지도 모른 채 사람들은 오로지 아이의 회복만을 기도했습니다. 병실 창문으로 들어오는 겨울 바람이 어느새 봄 기운으로 바뀔 때쯤 조금씩 아이는 회복의 기미를 보였습니다.
결정적인 전환점은 서연이가 발작 없이 24시간을 넘긴 어느 날에 찾아왔습니다. 의사들은 다양한 검사를 통해 뇌 기능이 여전히 약하지만 더 악화되지는 않은 것 같다 하는 희망적인 소견을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소아심장 전문 교수는 아이가 조금 더 안정을 찾으면 재수술을 시도해 볼 수도 있습니다. 완전한 치료는 아니겠지만 심장의 기능을 보강하면 더 오래 살 수 있을 겁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윤태진은 기쁨과 두려움에 동시에 사로잡혔습니다. 이제 정말 다시 시작이구나. 하지만 잘못되면 어떡하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연이에게 새로운 기회가 열렸다는 사실만으로도 그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최민주 역시 아이가 다시 가족 품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가능성에 온몸이 떨리는 듯 했습니다. 그 사이 언론에서는 계속해서 이 가족을 조명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부모는 대대적인 노출을 원치 않았습니다. 제발 그냥 우리를 내버려둬 주세요. 아직 아이가 안정되지 않았어요. 여러 매체의 인터뷰 요청을 정중히 거절했지만 일부 언론과 자극적인 유튜버들은 병원 로비와 주차장에서 아직 부모를 기습 취재하려 들었습니다. 그런 스트레스 속에서도 부모가 버틸 수 있었던 건 서연이의 작은 기적이 주는 희망 덕분이었습니다. 마침내 재수술 날짜가 잡혔습니다. 서연이가 살아난 지 한 달이 되어 가던 즈음이었습니다. 의사는 이번 수술은 성공 확률이 아주 높지는 않지만 하지 않으면 아이가 살 기회가 줄어든다며 부모에게 동의를 구했습니다. 최민주와 윤태진은 서로 손을 잡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린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고 싶습니다. 서연이에게 우리가 줄 수 있는 건 작은 확률이라도 모두 주고 싶어요. 수술 전날 밤 부모는 병실에서 서연이에게 조곤조곤 말을 걸었습니다. 서연아, 넌 정말 대단한 아기야. 그 누구도 할 수 없었던 기적을 보여줬잖아. 이번에도 꼭 이겨내서 엄마 아빠랑 오래오래 함께하자. 아이는 마치 그 말을 듣는 듯 작게 눈을 깜빡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연이는 수술실로 옮겨졌습니다. 부모는 입술이 하얗게 될 정도로 손을 꼭 쥐고 그저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몇 시간씩 걸릴 수술이 지나가는 동안 복도에 선 가족들은 서로 팔짱을 끼고 기도하거나 말없이 창밖을 바라보며 시간이 가기를 애타게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의사들은 피곤에 젖은 눈빛으로 나왔지만 그 안에 희미한 미소가 번지고 있었습니다. 수술은 일단 잘 끝났습니다. 아직 경과를 지켜봐야 하지만 아이가 생각보다 잘 버텨주었습니다. 그 말에 최민주는 거의 주저앉으며 눈물을 쏟았습니다. 윤태진은 의사들의 손을 붙잡고 연신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를 외쳤습니다. 수술 후 중환자실로 옮겨진 서연이는 여러 장치를 달고서 회복 과정을 거쳤습니다. 심장 박동은 조금씩 안정되어 갔고 뇌 활동 역시 조금씩 뚜렷해지는 듯 보였습니다. 2주일, 3주일 시간이 지날수록 의료진은 경이롭다는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우리도 이런 아이는 본 적이 없습니다. 보통 이런 중증 상태에서 살아나더라도 후유증이 큰데 서연이는 비교적 양호한 편입니다. 물론 완벽한 정상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아이가 또래들처럼 바로 앉거나 기어다닐 수 있는 것은 아니었고 눈을 완전히 맞추는데도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러나 누가 뭐래도 살아 숨쉬고 조금씩 세상에 반응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부모는 충분했습니다. 아이에게 시간이 더 필요하겠지. 천천히 회복하면 돼. 어느 날 서연이가 병실에서 작게 옹알이 했습니다. 이것은 부모가 그토록 기다려온 목소리였습니다. 최민주와 윤태진은 부둥켜 안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이게 꿈이 아니었어. 우리 아기가 말을 하려고 하고 있어. 그렇게 새롭게 태어나는 듯한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언론의 관심은 시간이 흐르면서 조금씩 식었고 대신 SNS 커뮤니티에서는 그 후기가 궁금하다는 사람들이 가끔씩 글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아이의 부모는 그저 조용히 아이의 옆에서 하루하루를 돌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아이의 돌 무렵 병세가 더 안정된 서연이는 부모의 손을 잡고 병실 밖으로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직 퇴원하기 이르지만
병원 복도를 산책할 정도의 체력이 생긴 것입니다. 작은 몸집에 조심스레 걸음 연습을 하며 지나가는 간호사들과 환자들에게 웃음을 안겼습니다. 저 아기가 하고 놀라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기적적으로 다시 살아난 아기라는 소문은 이미 병원 내에서 전설처럼 퍼져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이 아이를 보면 우리도 힘이 난다고 했고, 어떤 환자는 살아갈 희망을 다시 찾았다며 눈물을 훔치기도 했습니다. 부모 역시 그 아이를 지켜보며 깨달았습니다. 우리 서연이는 새로운 시작을 알리기 위해 돌아온 거야. 아이를 통해 우리가 삶의 소중함을 배웠으니까. 그 후로도 아이는 여러 번의 통원 치료와 재활 치료를 받았습니다. 심장 기능이 약하긴 했지만 의사들은 성장하면서 더 좋아질 가능성도 있다라고 희망적으로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입을 모았습니다. 이건 의학적으로 설명이 다 안 된다. 기적이다. 그러나 최민주와 윤태진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건 기적이지만 우리 서연이가 견뎌낸 노력, 그리고 주변의 사랑과 헌신 덕분이야. 생명을 포기하지 않았던 모든 사람의 마음이 모여서 아이를 다시 살린 게 아닐까. 몇 년이 흐르고 서연이가 건강히 자라는 모습을 보며 가족은 겨우 그날의 장례식장을 떠올릴 수 있었습니다. 예전엔 생각만 해도 몸서리가 쳐졌지만 이제는 그 공간이 단지 슬픔의 상징은 아니었습니다. 거기가 우리 아이가 다시 태어난 장소였지. 라며 추억 속을 더듬어 떠올리며 말했습니다. 그날 좁은 빗소에서 울려 퍼졌던 울음소리, 하얀 관 위에 얹었던 꽃다발과 작은 천, 그리고 관을 옮기려던 순간 아이가 보여주었던 작은 움직임, 모든 것이 선명하게 각인되어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장례식장에서 죽음만을 떠올리겠지만 우리에게는 기적과 부활의 장소야. 이제 서연이는 걷고 뛰며 서툴지만 엄마, 아빠라고 부릅니다. 아이라서 아직 말이 어눌하지만 그것만으로도 부모는 눈물을 흘립니다. 병원에서 지내던 시절을 기억하지 못하겠지만 언젠가 서연이가 자라서 물어본다면 부모는 말해줄 것입니다. 네가 우리에게 찾아와 준 것만으로도 큰 선물이었는데 우리를 절망의 끝에서 다시 살려낸 존재이기도 해. 서연이의 이야기는 이미 많은 이에게 전해졌고 그 기적을 기억하는 사람들에게는 여전히 인생의 신비를 느끼게 해줍니다. 하룻밤 만에 돌연히 바뀐 운명, 차가운 절망, 한가운데서 움트기 시작한 작은 생명력, 그리고 그 작은 불씨를 살리기 위해 애썼던 부모와 가족, 의료진, 주변 사람들의 헌신이 모든 것은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는 최고의 드라마이자 휴머니즘이었습니다. 때로는 우연히 겹쳐 믿기 어려운 기적이 일어나고 그 기적은 곧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 더 큰 기적을 낳습니다. 슬픔을 이겨낼 힘이 어디선가 솟아나고 죽음이 가까웠던 자리가 오히려 삶의 출발점이 되기도 합니다. 서연이의 부모는 그렇게 깨달았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도 생명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지켜야 할 소중한 가치가 있다면 기적이 과학이든 혹은 운명이든 언젠가 반드시 길을 열어줄 것이다. 그리고 사람들이 만들어주는 사랑과 희망은 결코 헛되지 않으며 그것이 모여 기적을 낳는다고. 대구 어딘가의 작은 장례식장에서 펼쳐진 이 믿기지 않는 반전은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생명의 존엄성과 희망을 심어 주었습니다. 비록 우리가 결말을 모두 알 수는 없지만 그 아이가 살아가는 모든 날이 앞으로도 큰 축복이 될 것이라는 사실만은 분명해 보였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